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그 도중에 추석 연휴가 있죠. 보니까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휴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0월 8일까지 이제 내년 시험을 위한 국제법 일순환을 합니다. 제가 매년 일순환, 이순환, 상순환을 전 범위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하고 재작년만 일순환 때는 해양법까지, 그 나머지는 이순환 때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례형 중심이기 때문에 좀 해석론, 좀 법리를 좀 충분하게 설명하자. 그래서 강의 진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딱 하자. 그리고 보강 없이 끝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작년부터 출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출제 유형은 바로 금년도가 극명합니다. 뭐냐? 작년부터 당초에 외교원 제도를 시행할 때 예상했던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2013년도가 그 일기인데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험 담당하는 행정부처와 외교부 사무관들이 각 학교에 홍보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사례형 냅니까? 근데요, 외모고시 때 사례형을 안 냈습니다. 논술형과 약술형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례형, 그러니까 다들 안 낸다. 웬걸?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약술형으로 낸다. 10문항 정도 될 것이다, 간단하게.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교수들한테. 그럼 어떤 문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냐 했더니 미국 로스쿨의 중간고사 문제를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또 그러면 말을 해주면 되지, 왜 나보고 찾게 만들어. 그래서 미국 로스쿨의 중간고사 문제 보니까 강행기범과 대외적 의무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바로 금년도 문제 2번이 그것을 변형시킨 거예요. 2번에 1번과 2번에 2번이. 자, 그리고 뭐야? 두 번째,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기본 조약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느냐? 이게 1번이에요. 1번. 1번에다가, 특히 1번에다가 3번을 추적권 쓰고 60조 쓰고 2번에 그래서 2번은 내가 그래 말했지만 밤섬이야. 명칭은 밤섬이야. 근데 밀물시에는 완전히 물속에 잠겨.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내 영토라고 싸워. 그러니까 뭐랍니까? 영유권 대상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법상 섬만이 될 수 있고 간출지나 암초 등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명칭이 밤섬인 그 해양 지형의 해양법상의 지위가 법상 섬이 아일랜드냐, 121조 1항이냐,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인석 교수 책을 보면 이어도 이야기가 나와. 이어도 이야기가. 이어도는 24시간 물속에 잠겨져 있는 수중암초야.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200억 들여가지고 해양과학기를 설치했단 말이야. 높게. 그러면 이어도의 법적 지위가 수중암초에서 섬이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조문에 근거해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해놨지 않습니까? 121쪽이라는 거 봐라. 섬에서 식별 기준에서 뭐가 명시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금 여기에 걸리지 않냐. 그러니까 법적 지위에 변경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2번은 특히 사우스 차이나 시케에 갖고서 그러니까 만들었지만 그 판례 몰라도 돼. 판례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조문에 있잖아. 조문에 해석론에 우리의 조문을 꼼꼼히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입니다. 문제 유형이 비슷했어요. 근면하고. 근데 작년하고 근면하고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신문 혈특학 했는데 내가 이 말 했습니다. 요구하면서 아니 교수들이 학원식 답안지를 싫어한다. 뭐야? 단순 암기식의 답안지를 싫어하면서 왜 문제를 단순 암기를 encourage 암기를 장려하는 문제를 냈냐? 장려 문제는 다 그냥 단순 암기야. 근데 확실히 금년 출제위원들이 에이스들입니다. 에이스들. 그러니까 다시금 수도권으로 7, 8년 전에 우리 논문과목 국제법을 이전에 냈던 분들이 내면서 이제 뭐야? 이제 답은 명확해. 답은 명확하니까 답은 명확해. 뭐 허망하게 답이 나와.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3번에 1번 답 명확하잖아요. 그 가상의 국제기구가 유엔헌장 96조하고 ICJ 규정에 따라서 뭡니까? 유엔 총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정하게 승인하지 않아. 명확하단 말입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2번과 3번의 2번이었습니다. 왜?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학원 강사에 수험서에 안 쓰여 있으니까. 단순 암기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공부를 단순 암기해서 이번에 점수 잘 나왔어. 그런 애들 작년에 합격 안 한 애들이 금년에 시험 봤다. 아마 이제 12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합격 안 했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본인 점수 받아야겠지만 작년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국제법에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것이다. 내 말이 틀리나 아니나 봐라. 내가 그냥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뭘 근거를 대길 수는 없어. 큰일 나니까. 그렇지만, 이기 때 똑같아. 이기 때도 60점 이상이 딱 20%였어요. 20%가 싸웠어. 나머지는 다 과락과 40점. 50점대가 없었습니다. 과락, 40점 아니 과락.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법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래서 3기 때 애들이 국제법만 공부한 거야. 그런데 호련히 한 사람이 출제 들어갔죠. 출제를. 처음으로.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어느 대학교에서 말 못합니다. 저기 고대 후문 쪽에 있는 그 여자대학 교수인데 S대학이라고 오랜 외시 장수생이야. 출신이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교수 된 사람인데 저 교수들을 설득했대. 국제법 법에 넣고 1기, 2기 때 지금 점수가 너무 안 좋다. 애들이 공부할 의욕이 없다. 그럼 안 되지. 점수 잘 주자. 공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쟁만 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작년, 재작년 평균이 30점대였어. 그럼 뭐야? 절반 이상이 다 과락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점수 안 좋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럼 그 공부 않잖아요. 금년에 쉽다고? 개뿔. 점수 보면 알아요, 점수 보면.
내가 예상할 때는 점수가 작년만큼 안 좋을 것이다. 고득점자들은, 그리고 작년에는 70점자들 나오고 그랬습니다. 왜 단순 암기해서 졌으니까. 작년에는 문제 1번하고 2번이, 1번에 1, 2번, 2번에 1번이, 왜 이걸 나눴을까? 문제 중복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분들이 이제, 난 누군지는 알아요. 난 누가 들은지는 아는데, 말을 안 하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비밀 엄수가 섰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국제부 논문 과목 낸 지는 오래됐고, 주로 옛날에 통론 내다가 한 분들인데, 다시 오니까, 옛날 답안지하고 너무 갭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잖아. 이거 사실입니다. 안 선배가 투병집에서 강의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갭을 나 강의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사실은 어제 나 이제 개항도 하니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한 5시쯤 우리 학원 직원에 전화 왔어요. 선생님, 강의 계획서 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 계획서를 작년부터 안 줬거든요.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저께도 똑같이, 매년 똑같이 이번에 일순환 때는 전체 다 하지 않고 해안까지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강의에서 쓰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 하자. 마침 내가 수업을 지금 오후에 하잖아요. 내내 밤에 했다가 오후에 하면 시수가 많이 나옵니다. 1시부터 할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은 2시 15분부터 수업이고, 시험 안 보는 날은 1시부터 수업이야. 1시부터 6시까지. 내 앞에서 선생님 힘들어요. 말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암 사귄 사람한테서 앞에 두고. 그렇잖아. 나임을 처음 알았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만 되면 사기래. 근데 지금 치료가 잘 돼가지고 사기 같지 않은 사기야. 그냥 프라우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러니까 다 하자. 다 해서 결국은 반복이다. 다음에 세 번째, 이 자료를 전체가 있는데 이걸 재본할까 하겠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손 좀 봐야겠어. 어저께도 어떤 친구 와가지고, 선생님 그냥 이거 책 내. 좋은데. 야, 손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좀 손 많이 보고 빠진 부분도 추가하고 해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고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죽기 살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죽기 살기로 합시다. 그렇잖아. 아무 사귀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물 넣고 산 넣고 와가지고, 응? 내 앞에서 힘들어해봐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죠. 이미 공지한다로 답안지는 안 합니다. 학원 답안지는 안 해. 학원 답안지 하면 다 와. 다 오면 막 스트레스 받아. 암한테는 제일 힘든 게 뭐야?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야. 웃어야 돼. 답안지를 보면 막 스트레스. 근데 막 엉뚱 생뚱한 막 내용으로 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말 않고 그냥 내 새끼들만 하기 위해서 답안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하더라도 10회는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제 대체 밤에 지금 한 자리 한 10명 정도 남았어.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한 20명 찼어.
내가 따박따박해서 가르칠 거예요. 다 문제 다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뭐 나한테 갑자기 선생님 일본 이상이고 일본이 문제가 뭔데? 왜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나 지금 작년에도 김대순 교수의 교과서가 시험에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금년에도 특히 2번 같은 것들, 3번 같은 것들, 3번, 2번 같은 것들은 또 해양법도 1번의 1번은 김전화, 정전화 비슷합니다. 하지만 1번의 2번과 3번은 좀 정제가 조금 소홀해요. 내가 말했다시피 아마도 정제가 드디어 또 16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양법도 단학과 책을 베끼려면 다 베끼든지 앞에 영예만까지 베꼈어. 내수영예까지 기선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베끼니까. 해양법, 자, 금년 문제 해양법이 나왔다. 해양법이 나왔지만 참 잘냈다. 해양법 전공교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냈다. 뭐 해양경제협정은 이런 문제는 해양법 전공교수가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1번의 1번은 해양 관할권의 문제, 1번의 2번은 섬의 법적 지위의 문제, 1번의 3번은 뭐야? 이지에서의 해상 충돌, 선방의 해상 충돌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그래서 뭐 우리 조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뭐.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두 번 봅니다. 지금 3명의 학생이 지금 채점을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3명 모두 금년에 2차를 본 친구들이에요. 그 2월 11일 날 발표하면 뭐 3명 다 합격할 수 있고 거기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채점은 이루어질 것이다. 종래 우리 최연소였던 차관이 그 예비사무관이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말이 없어. 거기도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입부해야 되니까 정급하고 이제 내가 또 전화해서 완이야 살려줘. 여기서 보니까 해외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 출근해서 완이가? 완이가 출근했어? 아니 졸업했어? 그러니까 원래 12월에 되는 에이펙 때문에 그러겠지? 에이펙 때문에 아직 정시 출근은 아니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완이랑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 있었습니다. 그 둘은 맨날 그랬으면 내가 네 둘은 합격한다. 이제 그 친구가 8월에 입부했어요. 지금 에이펙 때문에 지금 저 외교원 애들도 에이펙에 이제 들어갑니다. 막노동 하는 거죠.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합격생들, 금년 합격생들을 보통 담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수료하고 사목까지 된 친구가 이제 그걸 하는데 나 어찌냐고 전화 왔길래 넌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 기수에서 그 후배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을 그쪽 사무관으로 이렇게 딱 정한대요. 그래서 그럼 나보고 누가 좋니? 그랬죠.
난 모른다. 자, 지금 22판이 이제 나왔죠. 네, 22판 저도 다는 읽지는 못했지만 부분 보면 조금씩은 그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뚜렷한 개정 중에 하나가 2023년도 몽골 대사관 사건, 그 몽골 대사관 사건에 대해서 국가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대법원이 이 면제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리가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화가 나셨어, 화가. 그래서 논문을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보시고. 자,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냐? 우리가 배우는 분야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무엇이 출제 예상되고,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맞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사례형보다는, 보세요, 1번만 사례형이고 2번, 3번은 약수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사례형보다는 점수 배점은 40대 60에서 6대 4, 오히려 약수형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 놔야 될 것입니다. 그 1번은 내가 문제 보고 그랬습니다. 참 잘냈다. 마치 그 수학 문제처럼 딱 계산돼서 만들어 놨어요. 계산돼가지고. 그래서 앞에 제시문에 다 풀 수 있는 팁들이 다 있어요. 이 문제가 내가 딱 보니까 저기 옛날 20년도인가? 그때도, 그 전에 문제가 엉망해가지고 긴급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그분들이 냈는데, 그때도, 아타카 지역 해가지고 하여튼 자위권하고 항의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그분이 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아주 계산된 문제. 우리 논문 과목에서 아주 문제를 딱 계산되게 낸 둘이 있어, 둘을. 숙대 정경수 교수와 건국대 박병도 교수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닌 것 같고. 자, 봅시다. 자, 이제, 그래서 먼저 국제법의 연원입니다. 자, 국제법의 연원. 이제, 연원이 뭐냐? 연원이라는 것은 국제법의 형성 절차. Law Creating Process다. 그래서 Formal Source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 Material Source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나 매우 학술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Material Source 하면 뭐겠어요? 여러 개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어려워. 그냥 관습과 조약. 근데 여기서 두 가지죠. 관습. 우리 관습에 대해서는 시험 출제, 지금까지 출제는 그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관습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고,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 관습 형성의 특징을 논하시오. 그건 정말로 논술형 문제예요. 이게 ILC에서 관습국제법의 식별에 관한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그때 낸 문제입니다. 보통 ILC에서 이런 작업이 있을 때 윤곽이 나오거나 아니면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나마 쓸 수 있었던 책이 정희석 교수 책이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정희석 교수 책을 이렇게 보게 된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목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 그런데 그런 식의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출제 교수가 관습의 형성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학술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 난 그래서 숙대 정교수 교수가 낸 줄 알고 내가 전화했습니다. 됐어요? 몰래요? 아니라는 거야. 정말 아니더라고. 왜냐면 그분의 박사기 논문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자,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지만, 자, 그래서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나간 자료 보시면 밑에 8페이지죠. 보시면 관습으로서의 형성이 문제되는 원칙 또는 규칙. 여기서 지금 벌써 시험이 2개 나왔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세계인권선언이 관습이냐? 우리 외교 문제. 그리고 그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이 관습이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종종 이보다 조금 더 러프하게 나온 게 뭐냐? 바로 행시에서 50개국이 당사자인 다자적 범죄 인도 조약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자적 범죄 인도 조약의 당사국인 A국과 아닌 국인 X국 간에 범죄인 인도 간의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범죄인 인도 의무는 조약성 임무란 말입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쌍반범죄 원칙, 범죄 특정성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자금비 불인도 원칙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관습이냐? 이런 문제를 물은 것이 있습니다. 김대승 교수님 교과서에는 이런 원칙들을 설명하는 목차가 어떻게 되냐? 범죄 인도 조약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이다. 참 잘 낸 문제였거든요. 이게 행시 기출문제예요. 제가 답안지 때 종종 냅니다. 그러면 뭘 묻는지를 몰라. 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정치범 불이인도 원칙이에요. 정치범 불이인도 원칙이 뭐냐? 자, 이제 일순환 때부터는 이제 답안지의 구성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답안지의 구성 방법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크게 4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국립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 유형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사례형이죠. 사실 금년도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사례형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뭐 자, 두 번째 뭐냐? 논문형이죠. 해놓고 40조.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이것도 최근에야. 2022년도인가? 국가면제에서 강행기범 예문제. 논하시오. 40조. 정말로 어찌 보면 성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3번이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뭐 낼까 고민하다가 시간 끌다가 시간이 1박 2일이니까 1박 2일 합숙하니까 그래서 그냥 툭 던졌다. 강행을 논문형. 또 뭐야? 약술형. 지금 작년 금년에 다 그러셨습니까? 뭐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10점, 15점 그러셨습니까? 문제 1번, 문제 2번, 3번 다 거의 약술형이에요. 다 뭐야? 근거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례형과 약술형 이 2가지가 앞으로 중심이 되는 문제 유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이제 여러분들은 뭐야? 뭘 해야 돼? 답안을 구성해야 돼. 디자인해야 된다. 디자인해야 된다. 다 똑같아. 기승전결. 만약에 사례형이라면 기가 뭡니까? 1, 사안의 쟁점이겠죠. 승이 뭐야? 바로 2, 적용법규야. 금년 문제로 친다면 1번에서는 뭐야? 27조죠. 해양법의 27조 1항, 2항, 5항. 이번에 보니까 1항하고 2항만 쓰고 5항은 안 떼는 애들이 많대요. 심지어 나한테 배운 애들. 왜냐면 나한테 배우지 않은 애들은 내가 어디 적합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3사 때 했어요. 3사 때 해주면서도 답안지도 내고 했단 말입니다. 이 항보다 항구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때는 속죄적인 거랑 관련권 전되지 않는다. 했단 말입니다. 5항도 써야지. 일단 법은 다 써야지. 영해상, 영해는 국가의 영토니까 알다시피 국가가 는 5대 원칙이죠. 누가 나한테 물어를 봐. 선생님, 형사관할권을 쓰면서 효과연도 써야 돼요? 쓸 수는 있지. 그러나 오로지 미국만 해. 그것도 한 차례. 우리는 뭐다? 국가관할권의 5대 원칙을 한다. 그러니까 김대중도 봐라. 5대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5대 원칙이라고. 속지주의, 속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다. 그리고 김전은 효과이론과 이행이론과 달리기 실론을 바로 이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등등의 논리적 확대를 보고 설명한다. 아니면 경쟁법의 역의 적용률을 본다. 왜? 그것은 사실 경쟁법을 역의 적용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의 5대 원칙하면 아까 5가지다. 이거 쓰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야? 속지중 관할권이 가져야 되지만 해양법에서 영해에서 연안국의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그 제한에 관한 조항이 뭡니까? 27조니까 1항, 2항, 3항, 4항, 5항 다는 못 써도 1항, 2항, 5항을 써야 된다. 근데 1항하고 2항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1항, 1항과 2항을 써주는만 해도 감사하시. 1항도 안 쓰고 5항만 써. 아니면 2항만 써. 아니면 1항만 써. 이번에 내가 사실 그래서 주장은 뭡니까? 요청이 없었으므로. 그거 따져줘야지. 그게 사대형이니까. 그걸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필요 없어, 요청이. 응? 자, 또 뭐야? 전이 뭡니까? 전이. 사안의 적용. 사은 뭐야? 사은 뭐야? 결론. 사례형도 기승전결.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글씨를 잡지라고는 안 합니다. 또박또박.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외교는요, IBT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각 로스쿨에서는 자기네 돈 내서 했지만 훨씬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가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 많이 빌려야 되는데, 외교는 할 수 있겠지만, 행시 있잖아, 행시가. 그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손으로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쓰면요, 암기가 워딩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아집니다. 몸이 좀 고대해야 돼. 교과서 왜 안 봅니까? 공부를 편히 하려고. 공부에는 뭐가 없어? 왕도가 없어. 오죽했으면 내가 지난번 특강 할 때 그랬습니다. 이건 내 유언이다. 교과서 봐라. 내가 99년도 1월 달부터 1월 10일부터 강의를 했어요. 신림동에서. 내가 겁이 나서도 내가 책을 못 쓰지만, 사시책은요, 내 책이 1년에 10,000권 이상 나갔어요. 사시책은 사실 보름이면 써, 보름이면. 앉아가지고. 엄청 많고. 왜? 단순 지식이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쭉 쓴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외교원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져 있어.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안 되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수단 때부터 몇 책을 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7, 8월 달에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7, 8월 달에 몸이 좀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특히 8월 달에는 누워있어만 있었습니다. 이 더위에, 무더위에 막. 그 독한 화학 항암제도 내가 잘 맞고 삼성했는데 호르몬 맞으니까 막 사람을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누워만 있어서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좀 기력을 갖고, 왜냐면 9월 5일 강의해야 되는데 강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팍타? 순수들이 많다. 나하고 계약돼 있단 말이야, 학원하고. 이제 1년 좀 더 남았어. 내가 1년 11개월, 오늘 며칠이에요? 5일이죠? 26일 남고, 황 선생이 6개월 더 남았어. 근데 내 목표는 뭐냐? 그 계약 기간 끝나면 한 텀 더 계약하는 거. 그래, 안 죽지. 자, 근데 뭐예요? 약수정이죠. 약수정은 뭐 보통, 이것도 사례형은 보통 한 20점쯤 줍니다. 그런데
약수령도 많으니까 10점 내지 15점의 배점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목차가 없느냐? 목차 써야 돼. 특히나 지금 작년부터 채점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채점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수령이 막 증가한 거예요. 사령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은 획일적인 목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지금 신림동에 있는 수험소에는 지금 그 약수령에 맞는 수험소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 동네 수험소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그 학생들의 답안지를 통해서 이 동네 수험소를 보거든요. 황당한 거 많습니다. 자, 황당한 내용이 많아. 똑같아요. 그것도 10점 15점이든 뭐야, 똑같이 기승전결이야. 1번이 뭡니까? 의의죠. 의의에서는 이 뭡니까? 문제의의야. 문제의의.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사실 금년도 문제에서 1번에 2번도 이건 뭐 엄밀한 사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그냥 써서 의. 뭡니까? 성은 영의 대상이 돼. 간출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밤섬이라는 밤섬은 그 명칭에 따라서 연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시와 대국 간에. 뭐야? 하면서 뭐야? 이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법의 121조 1항상의 서무 정의에 법이 된다. 사실 58년도 협약에도 섬에 대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2항과 3항이 추가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의에서는 항상 뭡니까? 맨 마지막에다가 문제의 제기를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시험 출제에 들어가면 난 이 문제 내고 싶어요. 1969년도 조약법 협약상 유보제도는 유보국과 그 상대방 중 누구에게 유리한가? 1번 의의죠. 그럼 그때 뭐가 쓰겠습니까? 뭐부터 시작했어요? 유보의 의의죠. 유보의 의의. 유보란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갖는 뭐 제도적 의의죠. 유보란 뭐야? 통일성은 저희하지만 보편성은 추구한다. 하면서 이제 다음에 그런데 가다가야지. 그런데 이렇게 나가있단 말입니다. 자, 좋잖아요. 그 2번도 뭐 2번도 똑같죠. 일본에서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똑같죠. 우리 대대적 의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법적 성격을 말하시오. 그렇습니까? 개념. 의의는 무엇입니까? 의의. 대대적 의무가 우리 국제법에 20세기 말에 국제법에 도입한 배경과 의의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대적 의무가 뭐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주놓고 뭐요? 여기서 대대적 의무의 개념. 3번이 뭐예요? 법적 성질. 그냥 물어본 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꼭 말합니다. 대대적 의무의 개념은 ICJ가 원래 국내법상의 대대적 의무 개념을 ICJ가 1970년대 바르셀로나 케이스를 통해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오면서 국제사회에, 즉 국가 간의 관계에 맞도록 변형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 본래 이것은 실체법상 개념으로서 의무의 당사자 관계란 말입니다. 한 국가가 국제 공동사회 전체에 대해서 짓는 거다. 그럼 여기서 딱 끝났어야 돼. 그런데 ICJ가 여기다 추가한 것입니다. 로서 그 의무의 준수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게 법적인 이익이 있는 것. 즉, 우리 절차법상에 소의 이익이 있단 말입니다. 즉, 국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에게. 근데 그 모든 국가에는 피해국도 있고, 피해국이 아닌 국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3번이 뭐야? 법적 성질이죠. 물어본 대로. 지금 이 문제 있는 연결이야. 법적 성질. 첫 번째, 대정부는 일반 국제법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러죠. 일반 국제법이잖아. 그런데 2001년 국제법을 만들면서 어브리제이션 에리가 없는 파라테스 당장한 대세 의무를 도입했다. 개념을 명확히 했다. 누가? 그리고 제임스 크로포드가. 2번입니다. 보세요. 우리 김대중 교수님 책 봐요. 유보하면 유보의 정의에서 이를 첫째 둘째 해가지고 하나 다 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법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법적 성질. 두 번째 뭡니까? 뭐니 해도 본래적 의미로서 당사자 관계에 관한 실체법상의 개념이다. 세 번째 뭐야? 소유의 이익에 관한 절차법상 개념이 해놓고 여기서 뭘 쓰는 것입니까? 국가 책임 조항 42조와 48조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야? 대세정부의 법적 성질은 뭐다? 강행교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 10점이니까, 15점이니까 간단히 툭툭툭 치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거지시형은 이렇게 쓰면 안 돼. 근거지시형을 마치 사령처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통론하고 근거제시형을 사례형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처럼 써야 돼? 그처럼 써야 돼. 에세이처럼 써야 돼. 에세이처럼. 근거를 제시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야? 지금 서울 주재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서 화재 발생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뭐야? 아니 그 말이었다. 저쪽 성북동에 있는 거기에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그건 과이동인데 불이 나 가지고 인접한 주택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주민의 생명이 이어졌다. 생명. 이때 우리나라 소방관원이 그 대사의 동의 없이 진입하려고 한다. 이 진입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 예외죠. 화재 때문에 기타 극단적 사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쭉 쓰는 거야. 다음에 그 이유를 쓰는 거야. 이유를 쓰는 거야. 2. 진입 금지 의무지만 입법은 조학사유다. 조난이죠. 그러니까 써있잖아. 생명. 그러니까 조난.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우리 조난의 근거에서 그것이 위법성 조학된다. 그래서 뭐야? 근거 제시형이야. 사실 근거 제시형이 훨씬 더 좋은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이 결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린 거야. 근데 막 똑같이 써, 사리형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근거 제시식은 에센셜 쓰는 거, 에세이처럼. 짧게. 자, 봅시다. 항상 뭘 생각해라? 구성 방식을 써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이제 관습의 평균요건에서 두 가지 형태가 되죠. 하나마다 관습의 형성과 현대 국제 사회에 있어서 관습성의 특징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다 목차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관습 인재에 대해서 찬반의 견해가 있다.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아니면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너의 견해를 제시하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질 또는 뭐 형성 여부 사 결론이야. 목차가 이거 내면 10점 내지 15점이야. 똑같이 세계 인권선이 관습인가? 그렇잖아요. 의 흥행 요건 세계 인권선의 관습으로서의 형성 여부 결론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목차가. 그렇죠? 자, 그 말입니다. 이게 10점 내지 15점 칩시다. 많아봤자 20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막 다 써. 그러면 그나마 다 똑같이 이걸 못 쓰니까 핵심은 이건데 이걸 못 쓰니까 누가 2번을 더 많이 외웠으느냐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해놨어. 이거 쓰라고. 정치범 브랜드 원칙 세계인권선언 타전지 원칙 다 쓸 수 있게 해놨단 말입니다. 자, 이제 분량 맞추기죠. 분량 맞추기. 시험 나오면 이게 만약에 10점이다 줍시다. 10점. 그럼 뭐 10점이면 1점. 1점. 이게 몇 점입니까? 5점, 4점, 4점, 1점. 아니면 3점, 4점, 1점.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그래, 다 과락이다. 그러니까 과락 방지하기 위해서 4점, 아니면 5점, 3점, 1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돼?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차 10점인데 말입니다. 목차를 어마무시하게 써. 역시 여러분들은 세계를 상대로 역량을 전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 로마자 1번을 씁니다. 보세요. 저 교수님들이 쓴 해설 다 보면 로마자 안 씁니다. 논하실 40점이나 되지 않으면 안 써요. 하나의 단일 문제가 40점이야. 그 논하시오 하면 쓸 수 있죠. 다 됐습니까? 아라비아 1점이야. 1, 2, 3, 4. 그쵸.
근데 일본 의회에서는 뭐 이때 일본 의회에서 뭐 쓰겠습니까? 문제가 정치범 불이행 원칙의 관습이냐. 그럼 뭘 쓰겠습니까? 여기서는 관습이라는 것부터 쓰는 것이 아니야. 뭐부터 써야 돼? 정치범 불이행 원칙부터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주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이란 사전주의 원칙이 이것이 하나의 법 원칙화, 그것도 그 조약상의 원칙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원칙이 됐을 때 비로소 모든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관습이로서의 될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관습이냐? 항상 뭐야? 시작은 뭐로 나가야 돼? 범죄인도 관습이라는 아니라 정치범 불이행 원칙, 사전주의 원칙, 그다음에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약 30여 개의 조항에 있는 인권들이 관습상의 인권과 인권 보장 의무일 때는 뭐야? 우리 개인의 인권 보호에 매우 유의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걸 갖고 와야 돼. 이것이 관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 뭐로? 불문의 연원이다. 따라서 그 존재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뭐야? 이 세 개 모두 관습이라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관습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관습이라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서로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관습이냐 라는 게 하지 말고 이 원칙이 관습이 되어야 한다는 당이론에 복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 관습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뭐야? 얼마나 줄이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줄이느냐. 팍 줄여야 돼. 쓸데없는 소리 다 빼버리고 핵심만, 키워드만 써야 돼. 키워드. 그렇죠? 일반 관행의 존재. 이거 뭐야? 2번이 법적 확신이죠. 일반 관행의 존재에서 자 유의해야 돼. 빼라는 말입니다. 김대순 교수님은 이 책은 말입니다. 선생님이 박사과정 때부터 당신이 공부한 것을 메모한 거야. 모아놓은 거야. 그것도 노트에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큰 두루마기 있죠? 큰 두루마기에다가 해가지고 다 밀어 다녔대. 나도 몰랐는데 정년퇴임 식장에서 선생님 후배 당시 전남대학교 장신 교수님이 그 말해.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분은 책이 없고 책이 있고 이런 책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장신 교수님도 몇 퇴직하셨죠. 이제 지금 뭐 장신 교수 다음에 이재원 교수 다음에 이제 박태경 교수도 내년에 퇴직이야. 내년에 61년생이니까. 내가 지난 연초에 장신 교수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선생님 저 암이래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말을 못해. 오 하더만 그날 통화하고 집까지 전화가 안 와.
어쩔 줄 모르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자, 뭐 내가 왜 이 말 하냐? 그러면 또 내가 지금 헛말만 기억해. 소문왕이 바뀌어줘야 돼. 뭐야? 관행의 증거. 시간 요소. 그 관행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행의 증거.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한참 공부하실 때, 또 내가 막 대학 갔을 때, 그때 주로 뭐로 공부했냐면 몇 권의 책이 있으면 그 당시는 원사가 대단히 귀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뭐 봤냐면 이안 브라우니, 옥스퍼드의 이안 브라우니의 국정교과서 같은데 그 체계가 지금 이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룰을 막론하고 또 ILC도 2018년도 관습국적의 식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관행의 증거야. 이게 2차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2차에서는 관행의 증거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일관성이죠. 이것만 쓰면 돼. 일관성만. 회계색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응고의 문제야. 규범으로의 응고, 하나의 룰로의 응고란 말입니다. 응고. 법은, 룰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 특히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려면 뭐야? 응고가 돼야 돼. 응고가. 모호하거나 가변적이거나 그 가변이 아니라 아직 응고가 안 돼 있다면 그건 룰이 아니야. 사전주의적 접근 방식, 사전주의 원칙, 그러니까 아직 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관성 문제야. 뭐 세 번째가 일반성이죠. 네 번째가 뭐요? 기간. 이미 기간은 ICJ가 69년도 북해대부 사건에서 부차진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될 수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의 숙성이 돼야 관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해양법과 무주법 등 신분야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될 수 있다. 이미 그래서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돼. 여기서 지금 뭐가 중요했습니까? 뭐가 중요했어? 관행의 증거 다양하지만 조약, 체결 행위, 그다음에 조약. 그럼 뭐야? 국내법과 국내법원의 판례. 중요하단 말입니다. 보세요.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뭐야? 그 자체는 뭐야? 또 뭐가 중요해? 국제기구의 결의. 국제기구 결의는 맨 뒤다 써야 돼. 왜냐하면 유엔 총회 결의 같은 국제기구 결의는 원래는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 했어요. 오로지 법조학에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김조혜는 머뭇거려.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유엔 총회 결의가 일반 관행에 증거될 수 있다면 안보리의 결의도 될 수 있겠죠. 보잖아요. 왜냐면 국제기구 행위니까. 자, 이거 시험 잘 나와. 때 빼다는 말 했습니다. 면제. 국가면제는 각 국가의 뭘 통해서 SI나 FSI를 통해서 또는 국내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게 관습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러한 증거들이 일관되게 응고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전주의 원칙에 대해서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해서 조약도 있고 유엔 총회의 결의도 있고 또 뭐야? 그 밖에 유엔 환경기구의 결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야? 어떻게 일관되게 된다. 응고돼야 된다. 그러니까 응고가 안 돼 있어요. 일관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사전주의 원칙은 관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날 범죄인 인도 제도죠. 범죄 인도 제도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조약, 국내법상으로는 각국의 법률, 모든 국가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봅시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양자조약이야. 조약의 경우에. 그리고 양자조약으로 체결되는 범죄 인도 조약에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조약이죠. 조약 또는 조약의 체결행위 갖고 서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ICJ가 2007년도 비알로 케이스 평균적 항변 사건에서 뭐야? 어떤 조약 안에 특정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관습법에 되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ILC도 2018년도 관습의 식별 기준에서 했단 말입니다. 똑같이.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있어야 내가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 몇 페이지? 8페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증거들을 풍부히 써주는 것이 뭐야? 득점 포인트예요. 그건 뭐야? 외워야 돼.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나오냐? 여기다가 써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야? 여기서 일반 관행이 존재하느냐?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 여기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돼. 이런 거 성가시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편하라고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해서 그걸 해놨단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 어떤 원칙이 관습이냐 할 때 말입니다. 한 가지 고민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 말이면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의 관계예요. 그 서울대 스쿨이죠. 서울대 스쿨에서는 정치범 불이행 원칙의 관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희석 교수는 당초에는 정치 불이행 원칙은 관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판부터 바꿨어. 여러분들이야. 자, 보세요. 자, 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3이나 4가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앞으로 그 사람들 나한테 맘먹어도 돼. 그냥 같으니까. 응? 그렇잖아? 근데 나는 오래 있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시판이 정저의 분수리형이야. 시판보다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시판 이전이 좋았어.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 근데 왜냐면 서울대학교,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서울대 스쿨에, 견해라면 정책 불이행 관습이다. 왜냐면 서울대 스쿨을 창시한 분이죠.
이한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셨지만 한양대 로스쿨의 최태원 교수, 이분이 정인석 교수보다 2년 밑인가? 이럴 거예요. 이분이 쓴 글을 보면, 그래 내가 그때 해놨어. 일반 관행이 존재하니까 걱정이 된다. 이게 바로 Two Elements Theory, 이 요소설의 특징입니다. 이 요소설은 행위 중심 이론이니까 일반 관행이 존재하면 법적 확신의 존재를 획득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ILC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각각 별개로 확인하라. 2018년도에 ILC가 관습법적 식별이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ICJ도 그래요. ICJ도 가끔 봐라. 언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때는 뭘 이용해야 돼?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제기구의 결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관습의 형성 갖고 말하는데 대부분 여기 막 공부가 난리야. 이제 우리 시험은 이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나올 때 2번이야. 아주 추상적으로 해서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야. 근데 이제 3번은 뭐야? 여기서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을 어떻게 논증하느냐. 그것을 논증하라고 여태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외워야 돼. 나도 아는 못 써. 시험 결국은 뭐야? 암기죠. 시험은 결국은 암기야. 이것은 지금 금년 시험처럼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마치 금년 시험의 3문의 2문 같아. 3문의 2문. 아마도 금년 그 ICJ의 우리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라는 공식 의견이 8월 중순쯤 나왔다면 또 달라졌을 거야. 근데 채점 직전에 나와가지고 이틀로 이 기후변화의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틀러스 유엔 해양법 재판소, 국제법 재판 공적 의견이 있었죠. 그 누구야 임정희 박사가 하는 건 그것이고, 다음에 그 미주 인권재판소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뭐냐? ICJ란 말입니다. 내가 파리 협정 이야기 아마 내년 시험에는 파리 협정 2조, 3조, 4조, 2조, 3조, 4조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할 거예요. encourage가 뭐냐? 그게 법적 군용을 갖는 것이냐? 우리 VCLT 31조죠. 우리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으로서 31조 있어서 31조에서 뭡니까? 1, 2, 3 3항 A 후속 합의 이런 것들 행위용에서 상당한 주의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통론에서 파리 협정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일수란 때부터 1, 2, 3순환 할 것 없이 정말 파리 협정 맘먹고 강의할 거예요. 옛날에 2015년부터 18년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내가 우리 파리 협정 관련해 가지고 했던 강조했던 거 시험 나왔잖아. 그 후에 나왔어. 후에 저 파리 협정 법적 성격이 뭐냐.
그게 후에 나왔어. 안 하니까 나오더라고. 이번엔 다시 뭐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습에서 문제는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습 성립 요건이다. 둘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관습이 되느냐를 논증하시오. 이 중에서 시험할 확률은 두 번째 문제.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관습인지 논증하시오. 남인의 강제 소환금지 원칙 할지 이런 것이 관습이냐? 그건 안 나옵니다. 왜? 논란이 없어요. 무력상금지 원칙이 내가 뺀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 답안지 하고 있는데 내가 무력상금지 원칙 내면 무력상금지 원칙은 그 태생은 즉 우리 국제법에서 태어날 때는 조약상의 원칙으로 태어났어. 즉 유엔헌장 2조 4항이라는 오로지 유엔 회원국의 대사만 효력을 갖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태생이. 근데 얘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국가에 관한 룰이 됐던 것입니다. 관습이 되었다. 아니면 관습으로 승격하였다. 이게 키야. 강행규범이다? 강행규범이라고 되는 것은 언제 쓰느냐? 강행규범은 그 행위의 유무를 따질 때. 두 번째 뭡니까?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특별한 결과로서 불식인 의무, 원조직원 금지 의무 등을 할 때. 세 번째,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 누가 추궁하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입니다. 응? 강행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습이 되었다. 내가 목이 터지기만 합니다. 관습 승격하였다. 그걸 써야 된다. 그걸 써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봐라.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추상적 문제로서 관습의 성립 요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의하게 되느냐 할 때 뭐가 가장 힘듭니까? 느려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요약은 어렵습니다. 할 때 뭐가 힘듭니까? 키워드를 빠뜨리면 안 돼. 요약한다고 보니까 키워드는 다 빼먹었어. 요새 답안지 써오는데 키워드를 다 빼먹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랬죠. 다시 써오라고. 다시 써와라. 잠깐 쉬겠습니다.